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둘째 날 마지막 7강 이제입니다. 7강이 이제 측정 그리고 인식인데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힘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그 법인세 기준서의 그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통상적인 자산 부채, 영업권,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느냐에 대한 게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의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측정, 그게 이제 지금 다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측정 그 다음에 인식. 여기 인식은 기준서에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의 인식이라 하지 않고 당기법인세, 이연법인세의 인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식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서는 당기법인세 자산부채,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이고 뒤에는 당기법인세, 이연법인세의 인식에서 쉽게 말해서 회계 처리는 그 복식부기 그 대차평균의 원리에 가지고 차변대변 같이 오지 않습니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당기법인세 자산부채의 상대 계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배웠고 이번에는 이제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상대 계정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단 46번 당기법인세에 대해서 저희가 요번에 그 강의를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제 문단 46입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부채 자산은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세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당기법인세는 뭐 어떻게 보면 다양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있어요. 이제 이 기간의 거래에 대해서 이제 뒤에 2019년 초에 결산에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산 들어가서 뭐 이때 이제 회계감사도 받을 것이고요. 해서 재무제표가 뭐 이사회나 아니면은 주총에서 확정이 됩니다. 될 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이제 이날이 3월 5일이라 볼게요. 3월 5일.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이제 그 재무제표 작성하고 감사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때가 날짜가 1월 20일이라 보겠습니다. 이때 세율 변경이 발표가 됐어요. 2019년도 세율 변경에 대해서 이제 세율 2019년부터 앞으로 세율이 오른다고 그죠? 그 변경이 발표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당기법인세는 이게 새로 세율이 변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과거 기간의 걸 바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과거 기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7번인데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이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3월 5일 날 주총으로 확정되고 1월 20일 날 재무제표 작성 감사 과정이 있는데 이때 이제 향후 기간에 2019년부터 세율이 오른대요. 세율이. 근데 그러면 이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모르겠는데 이연법인세는 미래 기간에 그 회수 그 자산부채가 회수 결제되면서 발생할 세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산부채법에서 미래 기간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율이 이때 바뀌게 되면은 이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율 변경이 만약에 12월 31일 이전에 바뀌어야지 이제 미래 기간에 적용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이때 바뀌었으면 이때 바뀐 걸 가지고 이제 2019년 말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바뀐 세율은 2019년 말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측정할 때 그때 처음으로 써먹지, 그죠? 써먹는 것이지 미리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세율 변경은 보고기간 후 사건들에 대해서 주석으로 공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문단 49입니다. 이제 과세 대상 수익의 수준에 따라 과표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 이제 이거 뭐
그 다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뭐 그런 경우를 들 수 있겠죠. 이때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과세소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적용하여 이연법인 자산부채를 측정한다. 평균세율. 평균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억.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진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2억 200억이죠. 200억이고 이게 지금 일단은 지방소득세 빼고 지방소득세 더하면은 이게 11입니까? 11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부터 200까지는 지방소득세 더하면 22인가요? 그 다음에 200 넘어가면은 24.2인가요? 27.5는 그 이후에 아닙니까? 제가 그 이후에죠, 그죠? 그러니까 뭐 더 큰 금액이 있어요. 어쨌든 이럴 때 평균세율은 만약에 이제 그 기업의 향후 과세소득 수준이 요 정도라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이거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그 수학 시간에 나오는 금액인데 요 면적을 요 구간으로 나누면은 평균세율이 나옵니다. 그게 뭐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 금액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일단은 이쪽으로 큰 회사는 이게 과세소득이 많이 나오는 회사는 모르겠고 통상적으로 좀 작은 회사는 요 금액이 워낙 좀 작다 보니까 2밖에 안 되니까 그냥 22% 좀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한 이 정도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22%냐 24.2%냐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22하고 24.2가 또 크게 차이는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요걸 정확하게 계산하기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조금 실무적으로는 덜 중요하다 그러면 좀 말이 좀 이상하고요. 어쨌든 평균세율로 계산한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다음에 문단 51. 이연법인세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한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 부채의 상부 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예. 어떤 자산이 있습니다. 토지나 기계장치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처분할 것이냐, 처분해서 자본이득을 실현할 것이냐 등등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과세 기준, 그러니까 세무 기준액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서 세무 기준액과 이제 그 세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문단 51은 이제 그렇죠. 이 그 IAS 12 법인세 기준서가 국제회계 기준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세법에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 기준서라 가지고 기준서인데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미국 세법만 하더라도 이게 적용될 니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수되는 방식, 부채가 결제되는 방식에 따라서 세무 기준액이나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통상의 소득과 자본이득, 처분손익이죠, 그죠? 이걸 갖다가 과세를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 공제라 그래서 이제 그 소득이 발생할 때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과세하지 않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처분이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데 이제 감가상각 자산이 점점 이렇게 감가상각되면서 장부금액이 줄지 않습니까? 줄 때 만약에 준 다음에 처분을 했다. 처분할 때 처분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처분이익이 나오면 과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분이익이 아주 많이 나왔다 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 취득원가 이상으로 뭐 처분이익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이 넘는 부분 요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과세 안 하는 뭐 그런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제 이걸 보유 기간이 길면은 길수록 세율을 더 낮춘다든지 높인다든지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가세 등도 있고요. 그래서 자산 부채를 어떻게 이제 회수하고 결제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또 회수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사용이냐, 처분에 따라서 다양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기준서도 보시면은 이 그 뭡니까
자산 부채의 회수 방식, 결제 방식에 따라서 과세 세무 기준액과 세율이 달라지는 사례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록.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전 세계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런 규정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저희는 IFRS 그러니까 IS 1012호를 우리나라 기준에 적용하는 걸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무로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도 상당히 좀 이 부분은 기준서에 있는 사례 위주로만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어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외국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빅4에 있는 뭡니까 법인세 해설서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 대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좀 적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산 부채를 회수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율이나 세무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시는 거 있으면 세법 보니까 이거 회수 결제 방식에 따라서 과세를 좀 다르게 하더라.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이제 법인세, 토지 건물 양도하게 되면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양도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세율을 더 과세하는 거. 그건 이제 처분 자산의 회수 방식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감가상각 의제라는 거 있죠, 그죠? 감가상각 의제, 감가상각이 신고조정, 임의상각 제도니까 감가상각을 이제 이익이 날 때는 이제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반대죠. 손실이 날 때는 안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익이 날 때 하려는 그런 기업에서 이제 감가상각 안 한 것을 추가적으로 감가상각 할 수 없도록 이제 과거 기간에 감가상각 한 것처럼 보는 게 이제 감가상각 의제라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처분할 때는 또 이제 다르게 이제 그 세무 기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의제 자산에 대한 규정은 세무 기준액이 감가상각 사용할 때하고 처분할 때 다른 규정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뭐 이런 규정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감가상각 의제 적용하는 거 거의 없거든요. 감가상각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하면은 회계감사 못 받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지금 IFRS 지금 상장사 위주로 지금 실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토지 등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사례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성이 낮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규정이 있기는 있다. 그렇지만 매우 작다, 제한적이다. 근데 외국에는 이런 게 되게 많다, 아주 많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다는 걸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중요한 거 나오네요. 이제 딱 그래서 보면은 이 IFRS다 보니까 딱 기준서가 내용이 뭐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서를 만드는데 뭐 이제 각자 다 적용해라 이 기준서에 따라서. 근데 당신 나라에서는 이런 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지. 잘 알아서 봐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보겠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순이익 혹은 이익잉여금의 전부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할 때 더 높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익을 유보했을 때하고 배당했을 때하고 세율을 다르게 매기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배당을 이제 권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기업의 이제 유동성이 넘쳐난다. 배당 좀 해라. 사회유출을 사회유출을 권유할 때, 그죠? 그럴 때는 배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더 적게 내죠, 그죠? 근데 오히려 다 이제 주주들이 배당하고 이제 재투자가 안 일어난다. 그럴 때는 유보할 때 더 이제 좋도록, 그죠? 유보할 때 세율을 낮추고 배당할 때 세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이제 각 나라마다 상황은 다를 테니까 어쨌든 배당할 때하고
유보할 때하고 세율이 다를 때 아니면은 세율이 다를 때 그래서 법인세액 자체가 달라질 때 이럴 때는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 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 자산과 부채는 미배당 이익에 적용될 세율로 측정한다. 이런 말이 있네요. 미배당세. 보겠습니다. IS에서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 해가지고 영업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이제 이게 쌓여가지고 이제 이익여금이 됐죠. 이익여금이 됐는데 향후에 이제 그렇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향후에 배당하면은 이제 향후에 배당할 것으로 배당 재원으로 쌓아둔다면은 뭐 이제 뭐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어떤 그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이 회사가 이 쌓인 이 잉여금을 외부로 배당하느냐 아니면 사내에 그냥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에 그죠? 되는 경우에 지금 배당한다 그래서 배당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익여금 감소시키고 그 배당금 부채를 잡지 않습니까? 그죠? 미지급 배당금을 잡지 않습니까? 잡는데 이익여금의 감소와 배당금 부채의 인식은 어떻게 됩니까? 배당 선언할 때 이루어지죠. 맞죠? 그죠? 회계적으로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는 배당 선언 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회계 기준에 이제 뭡니까? 법인세 회계 처리도 회계 기준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배당이라는 거는 배당 선언할 때 부채가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배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질 때는 일단은 배당 선언 전까지는 이 회계 처리 안 됐기 때문에 세율도 미배당을 가정해서 미배당으로 보고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익여금이 감소되고 이 배당금 부채 잡힐 때 그때에서야 뭡니까? 그때에서야 배당될 때의 세율로 그죠? 계산하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뭡니까? 배당 선언은 당해연도 배당에 대해서 그 다음 년도 이제 재무제표 확정할 때 보통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배당금 부채 그 기말 결산할 때 안 잡혔겠죠. 그죠? 아직 안 잡혔으니까 아직은 미배당 이익에 적용될 세율로 측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거는요. 이 규정은 배당을 지급할 회사의 회계 처리 규정입니까? 아니면은 배당을 그러니까 지분 투자해서 주식 투자해서 배당을 받기로 한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입니까? 배당을 지급할 회사에 대한 규정이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규정을 보고 이게 뭐지? 우리나라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해당 사항이 있죠. 그죠? 예전에 이제 뭐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가지고 있다가 좀 운영하다가 없어졌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뭡니까 지금 뭐 그 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가지고 그죠? 있는데 배당 예정이 돼 있으면은 뭐 차기환류 적립금을 적립해서 이제 세액을 줄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문단 52A 규정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회계업계의 이제 법인세 이게 회계 공부가 주로 이제 글로벌 회계법인에서 나온 책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외국 책에서는 대한민국의 뭡니까 환류소득 법인세에서 이걸 적용하라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회계법인에서도 이 내용을 몰라요. 가지고 이 회계 처리는 지금 누락되고 있습니다. 누락되고 있는데 이거는 규정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맞습니다. 그죠?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2A 밑에 이제 52B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이 있는데 뭐 부연 설명이죠. 배당의 세효과는 배당 지급에 대한 부채가 인식될 때 인식합니다. 이익여금 감소시키고 배당 미지급 배당금 잡을 때. 그 다음에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례를 이제 예시를 이거 기준수에 나오는 예시입니다. 배당 안 할 때는 50%, 배당할 때는 35%로 과세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하라고 이제 권유하는 나라죠, 그죠? 배당해라, 배당.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는 일단은 배당하기 전까지는 50% 과세해놓고 그 다음에 배당하면은 환급해주는, 그죠? 이거의 구체적인 적용은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이제 배당 계획을 세우면은 인정해주는 나라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것도 인정 안 하고 배당할 때까지는 이제 인정 안 하는 회사도 있고, 어쨌든 이 이제 사례에서는 배당하면은 그때 환급을 해주는 모양이네요. 지금 보면은 이제 과세 대상 수익이 10만 원입니다. 당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과세 표준 과세 대상 수익이 10만 원이고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4만 원이다. 순 가산할이라는 거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뺀 거, 그게 이제 4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회계치를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단기 법인세 부채, 단기 법인세 부채 10만 원에다가 50% 곱하죠. 5만 원. 그리고 법인세 비용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순가산할 일시적 차이 4만 원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습니다. 이연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가 뭡니까? 4만 곱하기 50%. 그러니까 미배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50% 쓰는 거예요. 그죠? 50% 하면은 이거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 2만 원인 거죠. 이랬습니다. 이렇게 회계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단기 법인세 부채와 단기 법인세 비용으로 5만 원을, 그 다음에 미래 배당의 결과 잠재적으로 환급 가능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미 배당 계획이 좀 있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걸 갖다가 미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미배당으로 보고 회계치를 한다 이 뜻입니다. 배당 선언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뭡니까? 그 미배당에 적용될 세율. 그 다음에 2만 원만큼 법인세 부채를 인식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회사가 1만 원만큼 부채를 인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급 배당금 1만 원, 이익여금이죠,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부채를 잡은 거예요. 뭐 배당 선언이 분명히 있었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회치해야 되느냐? 당의연도 배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볼게요. 당의연도 과세소득 10만 원이었죠. 당초에 10만 원인데 여기에 50% 적용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나뉘는 거예요. 1만 원만큼은 배당하는 소득, 9만 원만큼은 배당 안 하는 소득을 해서 바뀌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는 35%,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50%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1만 원은 당초에 50% 걸리다가 35% 걸리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환급받을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법인세 자산 1만 원의 요 차이 15%, 1,500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 법인세 수익, 법인세 비용, 법인세 수익 1,500 잡는 거고, 이연법인세에 대해서는 그대로 50%를 둬요. 왜냐하면 이연법인세는 향후의 세율과 그거기 때문에 당의연도 배당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연법인세는 그대로 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가 부채는 할인하지 않는다. 일시역 차이가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지금 X1년입니다. X1년도에 있는데 X2년도, X3년도 이렇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지금 플러스 100인데 나중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되고, 어떤 것들은 마이너스 1000인데 여기서 X4년도에 일시에 1000 될 것 같고 등등등등, 그죠? 이거 이제 뭡니까? 그 일시역 차이 회수 스케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나오게 되면은 그 효과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게 회계 뭡니까? 회계 정보로 좀 더 유행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시도가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근데 하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이걸 이제 한번 강하게 한번 시도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 완전 무지막지한 비용을 여기다 쏟아붓고 회계 유용성은 전혀 조금 더 올라가지, 뭐 약간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회계 생산 비용이, 정보 생산 비용이 효익을 초과한다. 그리고 추정이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게 돼 있는데 또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할인 안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할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겠다. 우리는 좀 더 정확한 회계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게 돼서 해버리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차기 완료 적립금 법인세 부채 측정,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죠? 미완료 법인세 이거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해서 보면은, 근데 이제 대신에 저희는 이제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게 이제 배당으로만 이제 쓰는 게 아니고 그 투자라든지 임금 등으로 이제 그 환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금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그 차기 완료 적립금 적립했지만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부분 배당으로 소진되는 부분이 크고요, 그죠? 이제 다른 부분하고 이제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투자 임금으로 이제 그 임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는 기준세 규정이 없는 셈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배당으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 어쨌든 또 배당으로 사용될 금액이 정해진 기업이라 그러면은 배당으로 사용될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사용되게 되면 이제 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안 내게 되고, 안 하게 되면은 내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에 대해서 배당금 부채가 인식되기 전까지, 이익여금 감소 배당금 부채 인식되기 전까지는 뭡니까? 미배당을 가정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차기 완료 적립금 적립해가지고 세금을 안 낼 거로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주석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문단 몇 번이었습니까? 문단 52A에 따라서 미배당 이익을, 그러니까 미배당 이익에 그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미지급 뭡니까? 법인세를, 단기법인세 부채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예상되고 있고 저 금액은 이제 실제로 납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그걸 쓰고 만약에 이제 배당이 선될 때 저 미지급 부채는 뭡니까? 단기법인세 부채는 제거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주석으로 달아야 합니다. 그 주석에 다는 내용도 지금 문단은 제가 어디 쓰나는지 보면은 지금 이제 그 다음 장 보면은 이제 문단 82A에서 그죠? 이 주석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배당 이익에 적용될 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 부채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그럼 그 배당 뭡니까? 법인세 부채는 이연 법인세 부채겠습니까? 단기 법인세 부채겠습니까? 예, 이건 단기 법인세 부채로 봐야 됩니다. 이연 법인세 부채의 인식 대상은 가산을 일시적 차이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단기 법인세 부채입니다. 대신에 납부 시기가 이제 멀기 때문에, 결제가 나중에 될 거기 때문에 비유동성으로 분류하는 이제 단기 법인세 부채로 봐야 될 것이다. 뭐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장기 미지급 법인세 뭐 이런 거를 뭐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측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식에 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단기법인세 자산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과 기준서 표현에 의하면 단기법인세, 이연법인세의 인식은 다르다. 이것은 상대 계정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문단 57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거래나 사건의 거래 혹은 사건의 단기 및 이연법인세 효과는 사건이나 거래 자체에 대한 회계 처리와 일관되게 회계 처리한다. 거래 사건이 손익 거래면은 법인세도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비용 혹은 법인세 수익. 그리고 거래 사건이 기타 포괄 손익이나 자본의 항목을 증감시키는 거래라면 법인세 회계 처리도 기타 포괄 손익이나 자본을 증감시켜서 회계 처리하고요. 사업결합의 회계 처리, 사업결합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취득자산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식하고 이전 대가를 공정가액으로 한 다음에 차액을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으로 했지 않습니까? 법인세 회계 처리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법인세 자산부채를 단기가 됐든 이연이 됐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전 대가에서 나오는 세효과를 인식을 하는데 이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전 대가에 대한 세효과를 인식하고 차액을 영업권이나 영가매수 차익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오는 내용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앞에 설명을 하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설명을 일부는 드렸다는 걸 제가 기억하게 되네요, 그죠? 법인세 효과 인식의 원칙입니다. 사건이나 거래 자체의 회계 처리와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해서 거래 사건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때는 이것도 단기 손익. 또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단기 손익 거래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선급 비용. 뭐 근데 만약에 세무상으로는 그냥 바로 손금이다. 그죠? 그러니까 현금 지출할 때 바로 손금이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상으로는 현금을 지급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그런데 이거는 손익거래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법인세 회계에서는 이것도 손익거래로 봅니다. 이게 나중에 선급비용 없어지면서 비용으로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손익거래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종류의 거래에서 나오는 단기 법인세 자산부채의 상대 계정은 단기 손익입니다. 법인세 비용 혹은 법인세 수익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이나 자본. 이게 자본이라는 거는 법인세 회계에서는 기타 포괄 손익 빼고 나머지 자본입니다. 뭐 자본잉여금, 뭐 자본조정 뭐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일 때는 이거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결합 거래에서 이제 영업권 영가매수 차익을 증가 감소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영업권 영가매수 차익을 증가 혹은 감소. 그죠? 예, 앞에 이제 설명 이제 여러 번 드린 건데 다시 요약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산 부채의 인식은 단기 법인세 자산 부채의 인식과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의 인식 측정, 그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상대 계정을 선택하는 걸 갖다가 단기 법인세와 이연 법인세의 인식으로 기준수는 표현하고 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단기와 이연 법인세는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단기 손익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외하고는인데 제외하는 게 뭐냐? 기타 포괄 손익이나 자본, 기타 포괄 손익이나 자본, 그리고 사업결합. 이게 아니면 결국 단기 손익이지 않습니까? 단기 손익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회계 처리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 뜻입니다. 앞에 나온 말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밑에 볼게요. 밑에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거래에 대한 법인세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자본의 증가 감소로 처리하는 회계 처리 이제 거래 사건의 법인세 회계는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가 있느냐면요. 동일 회계 기간 또는 다른 회계 기간에 요겁니다. 그러니까 회계상 단기 손익이 됐든 OCI가 됐든 아니면 기타 자본이 됐든 회계 기간이 앞에 회계 기간에 거래가 발생했어요. 근데 법인세, 단기 법인세가 됐든 이연 법인세가 됐든 이거에 대한 법인세 자산 부채 인식은 나중에 했습니다. 나중에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거는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과거 그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의 그 발생 원인은 무엇이냐 다 따져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준서의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그 기준서에 이게 이제 그 backward tracing이라는 겁니다. 소급해서 뒤로 돌아가서 트레이싱한다. 이거 트레이싱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추적이 되겠죠. 추적. 그러니까 법인세 회계처리 인식할 때는 그 항목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원인을 거래 사건의 회계처리가 일관되게 하는데 그 거래 사건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따져봐. 그러니까 소급해서 다 찾아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실무에서 이제 보면은 뭐 아직도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법인세 기간 내 배분이라 그랬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기간 간 배분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기간 간 배분은 법인세를 납부할 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이익의 증감에 따라서 법인세 비용을 인식한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거는 이제 이연법인세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 간 배분. 기간 간에, 그러니까 지금에서 1기, 2기, 3기 요 사이에 언제 인식할 것이냐를 따지는 게 여기 이제 이연법인세를 도입한 기본 그거기 때문에 기간 간 배분은 이연법인세 회계라는 뜻이고요. 기간 내 배분은 한 회계 기간에 법인세를 인식함에 있어서 그 법인세의 상대 계정을 계속 영업이익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이냐, 중단 영업이익에서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뭡니까? 기타 포괄손익, 자본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를 따지는 개념이에요. 근데 기간 내 배분을 이게 영어로 이제 intra period, 기간 안에 배분, allocation이에요. allocation.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금액 중에서 요만큼은 요렇게 계산해서 계속 영업이익의 법인세 비용으로 해. 나머지는 그 발생하는 금액 비분으로 안분해서 기타 포괄손익, 뭐 중간 영업이익 요렇게 안분해. 그러니까 안분하는 개념입니다. 안분하는 개념. 안분 내지는 이제 안분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달라요. 근데 이거는 intra-period allocation, 이거는 US 갭의 입장입니다. US 갭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US 갭의 용어를 아직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법인세 기간 내 배분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그 용어는 US 갭에 있는 내용이고 IFRS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IFRS는 intra-period allocation 아니고 backward tracing이에요. 추적입니다. 추적. 원가 회계 이런 거 해보면은 발생한 비용이 딱딱 어떤 부문이나 항목에 추적이 될 때 이걸 이제 그제 뭡니까? 딱 개별 항목 그대로 귀속시키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떤 합리적인 배부 기준 등을 가지고 이렇게 안분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FRS는 정확하게 다 된다고 보고 딱딱딱딱 그 귀속을 밝혀서 회계치라는 겁니다. 근데 US 갭은 너무 힘들다. 그냥 배분 로직에 따라서 적당하게 배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보면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잠깐만요. 더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 조금 뒷장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설명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그 회계 처리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구 이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죠, 그죠? 이제 FBOCI 채무증권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채무증권을 예로 든 거는 평가 손익이 OCI 기타 포괄 손익으로 되면서 처분할 때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 리사이클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렇게 그 FBOCI 채무증권을 인용을 했습니다. 세율은 20%예요. 1,000원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정가치가 1,100원으로 100원 올라가서 올려주고 평가이익 OCI로 잡았습니다. 이럴 때 뭡니까? 이연법인세 부채 20, 평가이익 20, 요거 OCI로 그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처분될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처분될 때 일단은 1,100으로 그대로 이제 뭡니까? 처분했다고 보겠습니다. 1,100 들어오고 FBOCI 채무증권 나가죠, 그죠? 나가고 그 다음에 평가이익이 이제 제거됩니다. 맞죠? 이것은 처분이익으로 이제 리사이클 재분류되죠, 그죠? 그리고 관련 법인세, 이연법인세 부채는 다시 없어집니다. 이건 뭐 회계처리하는 방식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환원을 하면서 없애버렸어요. 저는 그냥 환원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분하게 되면은 그 단기법인세 그 부담이 과세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단기법인세 부채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죠? 이 단기법인세 부채의 상대 계정은 법인세 비용입니다. 왜냐? 처분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법인세 비용이 잡히는 것이죠. 다음 장입니다. FBOCI 지분증권입니다. 지분증권은 이제 기준서 1109호 이제 금융상품 회계처리 2018년부터 적용되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평가이익 그 기타 포괄손익이 처분될 때도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재분류되지 않는데 대신에 이제 처분했을 때 이제 남아 있는 그 BS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는 부분을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이제 대체시킬 수는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뭐 통상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때는 이제 재분류, 그러니까 회계용으로는 이때는 재분류 아닙니다. 재분류는 그 단기 손익으로 가는 거, 그걸 이제 리사이클링해서 재분류라 그러고 이때는 뭐 대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용어를 써야 됩니다. 어쨌든 앞에 사례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보겠습니다. 1,000원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가치가 100 올라갔어요. 평가이익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 잡았습니다. 처분할 때 1,100 받고 자산 떨어내죠, 그죠? 그 다음에 평가 했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평가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 정책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 보이시나요? 예. 그렇습니까? 평가이익 100, 이익잉여금 100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연법인세 부채 없애는데 당초 회계처리를 환원한 방식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어쨌든 단기법인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단기법인세 부채를 인식했는데 이때 위에서 회계적으로 대체하면서 이익잉여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뭡니까? 요 처분에서 두 번째 요줄 이익잉여금 대체하는 분개를 안 했다. 그러면은 요 밑에 그 법인세 회계처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예. 위에 것만요. 그러면 밑에 건 안 합니까? 단기법인세 부채 발생 안 합니까? 과세소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회계처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소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법인세 부채는 발생할 것 같은데요. 단기법인세 부채는 발생합니다. 하고 이 상대 계정이 OCI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OCI하고 여기 OCI는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연법인세 부채를 바로 단기법인세 부채를 바꾸는 회계처리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다음 페이지에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예를 들었어요. 이걸 든 거는
이제 그 인식 법인세 자산부채의 상대 계정을 이제 단기 손익으로 할 것이냐, 기타 포괄소득을 할 것이냐, 자본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이연법인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단기법인세도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요 사례, 이 사례 많이 봤을 겁니다. 자기 주식이 이제 원가가 6,000원이에요. 근데 이제 10,000원 주고 처분했습니다. 이거 보통 자본잉여금으로 보죠, 그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4,000 달립니다. 그럼 이제 이거 입금이지 않습니까? 세금 법인세율은 20%, 단기법인세 800 인식하는데 이게 법인세 비용이라는 그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으로 바로 한다, 그죠? 예. 이 항목도 실제 실무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상계 제거된 경우의 법인세 인식. 상계 법인세 자산부채의 상계는 법인세 그 표시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이게 자산부채 표시에 나오는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단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이제 그 상계 요건이 좀 다르긴 한데, 근데 결국 우리가 알맹이만 취한다면은 결국 똑같이 보면 됩니다. 상계 권리가 있고 상계 의도가 있다. 상계의 권리가 있으니까 상계할 수 있어야지 하는 거죠, 그죠? 상계할 수 있어야지 상계하는데 또 의도도 있다. 그러면 상계할 수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실무적으로 단기법인세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 납부액이 있고 지방소득세는 납부할 금액이 있고, 그죠? 지방소득세 납부할 금액이 있고, 단기법인세는 뭐 원천 납부 중간 여력이 많아가지고 환급 받는다. 그러면은 단기법인세 자산, 법인세, 단기법인세 부채, 지방소득세 계산하고 실제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거 상계하면 안 됩니다. 상계 권리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국세청에 그 뭡니까? 그 지방자치단체 그 가가지고 낼 거 있는데 그 받아가라.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계 권리가 없기 때문에 뭐 의도 따지기 전에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실제는 상계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거 다 상계합니다. 이거 이제 좀 이제 너무 회계 처리가 뭐 금액도 그러니까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법인세 자산부채가 막 자산부채도 붙으면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실무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도 상계를 못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어쨌든 단기법인세, 이연법인세 상계 권리가 있고 의도가 있으면 상계가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상계 제거되었을 때 법인세의 인식, 그러니까 상대 계정의 인식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FBOCI 금융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서 평가 이익이 300 올라왔습니다. 300. 세율은 20%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면은 이연법인세 부채 얼마입니까? 60이죠. 그리고 OCI 됩니다. 그리고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이 500이 있습니다. 근데 미래가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따라서 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자산은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부채 금액까지만 인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미래가세소득이 불확실하다. 근데 어제 이야기했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으면 그것은 미래가세소득이 있는 거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상 결손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80% 공제하죠, 그죠? 그럼 이제 400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실제 찾아먹을 수 있는 거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인 300까지만 찾아먹는다고 보게 되면은 다시 이연법인세 자산 60,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혹은 법인세 수익, 법인세 뭐 수익이라 보겠습니다. 60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상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계 권리 있고 상계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 상계하거든요. 이걸 상계한다 그래서 이걸 상계할 수 있느냐? 상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회계 처리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며칠 전에도 저 다른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저한테 이제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회계 처리 대행 결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로 인해 가지고 전환사채가 부채 및 자본으로 이제 구분해서 회계 처리돼 있다. 근데 세무상으로는 다 부채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의 부채를 인식하고 이제 그 자본의 감소를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똑같이 거기 결손인 상태예요. 결손인데 가산을 일시적 차이만큼은 인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산을 일시적 차이만큼 인식할 수 있는 거라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가산을 일시적 차이까지 인식하고 법인세 수익 인식하면은 법인세 자산 부채는 상계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OCI와 법인세 수익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회계처리를 했는데 그 기업의 지정감사인이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회계사가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제가 또 제 책을 갖다가 주면서 이야기하기는 그래서 3일 회계법인 그 3일 회계법인에서 이제 PwC 나온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사한 사례, 거의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복사해가지고 이제 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실무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재측정 요소. A 기업은 2015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그 다음에 그해 연말에 확정급여 채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다. 확정급여 채무 급여 채무, 그죠? 채무만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무원가 단기 근무원가가 되겠죠. 9천. 재측정 요소가 1,000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 세무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세법도 그렇죠. 이제 퇴직금 등 재원을 기업 외부에 적립할 때 송금 인정되거나 아니면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송금 인정되죠, 그죠? 근데 이제 기금 적립이 전혀 없고 당연도 퇴직할 사람도 퇴직자도 없었습니다. 퇴직자는 부채 안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회계상으로 부채가 만 달리지만 세무상으로는 인정을 못 받는 세무규정이 0인 상태라서 뭡니까?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만 발생한 겁니다. 근데 미래의 과세소득 불확실하다고 봐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대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회사가 그 다음 연도에 기금을 납입하였으며 납입액만큼 송금 산입을 기대할 수 있다 해서 또한 미래 과세소득에 대한 전망이 좋아져서 3,000원의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4,000원만큼 기금 납입을 하면서 기금 납입한 걸 비용으로 인정받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정받게 되면은 단기 법인세 부채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자산을 잡거나 해가지고 금액이 인식될 금액이 있겠죠. 그게 지금 세율이 30%입니다. 30% 어디 있죠? 세율 이게 30% 안 썼는데 제가 30%를 예로 들겠습니다. 30%. 그러면은 4,000에다 30% 하면은 1,200입니다. 1,200. 그리고 이제 미래 과세소득의 전망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안 잡았는데 지금 미래 과세소득에 대한 전망이 좋아져 가지고 3,000원만큼은 이연법인세 자산 잡아도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3,000원에 대해서 잡으면은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이 얼마입니까? 3은 9, 900 잡히죠. 900 잡히죠, 그죠? 그럼 이제 상대 계정을 해야 되는데 상대 계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회사가 기업의 회계 정책으로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단은 단기 손익부터 먼저 인식한다. 그러면은 법인세 수익을 2,100 다 인식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아니고 우리는 일단은 기타 포괄손익부터 먼저 인식한다. 그러면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기타 포괄손익을 2,100 인식할 수 있느냐? 2,100을 인식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발생한 게 1,000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1000만 인식하고, 그죠? 부족한 부분은 할 수 없이 법인세 수익으로 인식할 겁니다. 1100. 그렇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한쪽에서 발생했다고, 먼저 발생했다고 보지 말고 그냥 균등하게 발생했다고 보자. 그러면은 이 2100 금액을 9대 1로 나눠가지고 법인세 수익은 90%,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은 10% 인식하자 해서 1890, 210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회사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좀 꽤 많은 실무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 회계실을 한 다음에 재측정 요소 이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해야 된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연법인세 자산을 300을 더 잡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제가 이게 정말 극히 드물게 있으면은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근데 정말 이제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인식해서 나오는 사례를 자꾸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결국 자산 부채의 장부 금액과 세무 기준액의 차이에 따라서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이제 보면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이익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한다. 아니면 재측정 요소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한다. 이것은 실제 법인세 기준서를 이해하는 저희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어떤 자산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한다. 어떤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 이렇게 되는 것이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한다. 이런 용어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산부채법에 전혀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예, 추적과 배분, 트레이싱과 인트라피리드 알로케이션 기간의 배분. 예, 동일 회계 기간에 혹은 다른 기간에라는 규정에 의해서 KIFRS는 백워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이 발생했어요. X1년 기간에, X2년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금액이 1000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1000에다가 원래 있던 금액 1000에다가 추가적으로 2000이 더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법인세, 이연법인세, 그러니까 자산이라 칠게요. 미래과세소득이 불확실해서 안 잡았어요. 이때는 잡았습니다. 그죠? 이때 잡을 때 이거 당연도 기타 포괄손익이니까 기타 포괄손익 인식하고, 이거 예전에 기타 포괄손익이니까 또 기타 포괄손익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방식입니다. 근데 US갭은 이거 당연도 발생한 거는 챙겨요. 당연도 발생한 거에서는 기타 포괄손익 인식합니다. 근데 이거 당연도 발생한 거 아니네. 당연도 발생한 거 아니면은 작년에 생긴 건지 재작년에 생긴 건지 아무 안 따집니다. 그냥 단기 손익입니다. 그냥 이제 그 배분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워드 트레이싱을 안 합니다. 혹은 이제 그냥 1000 생겨서 그대로 이렇게 1000이에요. 그대로 1000인데 세율이 30%다가 뭐 25%로 바뀌었습니다. 35%로 바뀌었다 볼게요. 이러면은 X1년도에 인식할 때 1000. 그러니까 이럴 때도 IFRS는 그냥 항상 뭡니까? 항상 그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왜냐면은 올해 생긴 거였고 이때도 작년에 생긴 거였고, 근데 유스갭은 처음에 생길 때는 30% 해요. 그 다음에 올해 아무 변동이 없었지 않습니까? 추가로 추가로 기타 포괄손익 안 건드립니다. 근데 이연법인세 자산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금액은 그거는 예전에 생긴 거에 대한 거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자본 뭐 이 사항들을 올해뿐만 아니라 언제 다 그 기속을 따져가지고 요거는 주소가 어디야, 이건 주소가 어디야, 다 따라가는 방식이 IFRS고, 이제 자본이나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 당연도 발생한 거에서만 따지되 뭐 좀 더 복잡한 거, 예전에서 막 온 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것이 고려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US 갭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또 지금 제가 생략했는데요. 문단 63을 읽어보면은 이때는 뭐 이제 그 추적이 어려울 때는 배분을 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회계 기록이 뭐 분실됐다든지 등등 그 못할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예외인 거고 이게 이제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US 갭은 배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접비 추적이 IFRS 방식이고 간접비 배분이 US 갭 방식이다. 뭐 원가회계에서 그런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계속 영업이익에 대해서 인식하는 부분을 계산하고 나머지 뭐 중간 영업 기타 뭐 포괄적 기자본에서는 어떻게 배분하고 그 배분 로직에 따라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뭡니까? IFRS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IFRS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사업 결합에 대해서도 이미 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조금 이제 기준서에 있는 규정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 결합할 때 이제 사업 결합 식별 가능한 자산, 식별 가능한 부채를 공정 가치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대가 뭐 비지배 지분이 발생할 수 있고 뭐 단계적 취득에서 이미 먼저 취득한 자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빼고 그죠? 영업권 염가 매수 차익인데요. 그죠? 일대 이 자산 부채의 장부 금액과 세무 기준의 차이가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연법에서 부채를 자산을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요게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영업권이 발생했다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산 부채에서 일시적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산을 일시적 차이라서 이연법인세 부채가 인식될 것 같으면은 이연법인세 부채 인식하고 영업권을 늘립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연법인세 자산을 갖다가 인식하면서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면서 영업권을 까줘요. 영업권을. 근데 만약에 이 금액이 매우 크다. 그래서 영업권을 다 소진시켰습니다. 여기 있는 금액을 다 소진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염가 매수 차익으로 갑니다. 염가 매수 차익으로. 그리고 반대로 당초 사업결합 회계 처리에서 이쪽에 차익이 나서 염가 매수 차익이 났어요. 염가 매수 차익. 매수 차익. 이럴 때 자산 부채에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나와가지고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했다.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게 되면은 염가 매수 차익을 늘리면 됩니다. 염가 매수 차익을 늘리면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자산 부채에서 가산을 일시적 차이가 나가지고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했다. 그러면은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염가 매수 차익을 까요. 근데 염가 매수 차익을 다 소진시킬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러면 추가로 영업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그러니까 사업결합 회계처리가 똑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산 부채를 인식하고 이전 대가를 인식하고 차액이 영업권이나 차변이 있으면 영업권이 되도록 대변이 있으면 영가 매수 차익이 되도록 회계처리하는 그것을 적용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문단 66번에는 지금 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는
이은법인세 부채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요것도 앞에서 설명을 다 드린 내용입니다. 문단 67. 예. 사업결합의 결과로서 취득자의, 여기서는 이제 취득자를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득자의 취득 전 이은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이 변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하거나 뭐 영업 양수를 했는데 시너지 효과로 피취득 기업의 사업도 잘 될 것 같지만 우리도 덩달아서 잘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업결합 전에는 미래 과세소득이 불확실했는데 하고 나니까 우리까지 덩달아 좋아져서 뭡니까? 미래 과세소득을 찾아 먹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은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이 변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업결합 전에는 인식 못했던 이은법인세 자산이 이제 오히려 전망이 좋아져서 사업결합 후에 전망이 좋아져서 이제 그 미래과세소득이 생길 것으로, 그래서 이은법인세 자산을 찾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자산 부채가 있죠. 그 사업결합으로 자산 부채를 인식했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자산 부채, 그리고 이전 대가 인식했어요. 그 다음에 영업권을 인식합니다. 근데 이제 취득기업의 이은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을 보니까 예전에는 낮았는데 높아졌다 그래서 이은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경우죠. 그죠? 이은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게 되면은 이 이은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것은 사업결합 회계 처리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업권으로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고 그냥 법인세 수익, 법인세 비용의 감소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결합은 취득자가 피취득 사업을 싸게 두고 샀느냐 비싸게 주고 샀느냐를 회계 처리하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취득자가 좋아진 거, 그것을 사업결합으로 회계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결합 회계 처리로 이제 표현이 사업결합 회계 처리의 일부로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업결합 회계 처리로 포함한다는 것은 영업권 영가매수 차익으로 처리한다는 뜻이고, 그러지 않는 것은 그냥 뭡니까? 손익이나 자본거래로 처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단 68입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피취득자의 세무상 결손금이 이제 사업결합 이제 전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때 이때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때도 사업결합의 일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결합 일부로 포함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측정기간 소급 조정이라는 이제 사업결합의 중요한 그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사업결합 회계 처리라는 것은 측정기간 소급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결합 하게 되면은 회계 처리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피취득 기업의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다 평가해야 되죠, 그죠? 이전 대가 해야 되죠.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근데 결산을 하려고 하면은 결산하는데 시간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많이 있다. 이거 이제 감정평가 의뢰해가지고 하는데 결과가 받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회계 처리가 다 평가받을 때까지 회계 처리를 유보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잠정적으로 회계 처리 합니다. 한 다음에 평가값이 나오면 그때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가값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이거는 당초에 그때 자료가 없어서 못한 거니까 지금이라도 수정하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 사항들 이제 기준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취득일련제 이제 이미 발생했으나 그때 이제 우리가 입수하지 못했던 정보, 그런 것들
것들로 인해서 이제 판단이 바뀌는 거를 갖다가 측정기간 소급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측정기간 소급 조정은 쉽게 말해서 사업결합 회계 처리를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뒤에 가서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피치드 기업의 이연보유 자산, 그러니까 결손금의 실행 가능성이 분명히 높았는데 그거 높았던 걸 몰랐었다. 그 당시에는.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럴 때는 이연보유 자산을 잡으면서 영업권을 감소시키거나 영가 매수 차익을 올리는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게 바로 1번의 관로 1번의 내용이고 2번일 경우에는 그게 아니면은 그 사업 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취득 자산과 인수부채를 공정가치로 기록하고 이전 대가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래서 이제 차변에 플러그가 생기면은 영업권, 대변에 플러그가 생기면은 염가매수 차익이다. 그죠? 그 내용이고 법인세 회계 처리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한다. 그 내용이 되겠죠. 이제 사업결합 회계 처리에 대한 법인세 회계 처리는 8강 9강이죠. 9강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측정 인식 관련해서 회계 처리 오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기한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세율 변경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해서 단기법인세를 잘못 측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는 그런 실수는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이연법인세를 갖다가 이거 자산부채법에서 미래 세율을 반영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게요. 그러면은 미래 세율을 반영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죠? 그럼 보겠습니다. 현재 2018년 지금 법인세법에서 세율에 관한 게 몇 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항을 찾아보니까 세율 올해 2018년이지 않습니까? 2019년까지는 요 범위는 10%, 이 범위는 20%, 이 범위는 25%, 뭐 22%, 25% 돼 있는데 대신에 2020년부터는 얼마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세법이 바뀐다는 겁니다. 세법이 바뀌어서 이제 뭐 2019년까지는 다르게 또 이것도 다르게 될 때 이미 뭡니까? 결산할 때 요거는 당연히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산일 그러니까 12월 31일 끝나고 나서 이게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 거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로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것이지. 이해되시죠? 그죠? 두 번째, 배당으로 소멸될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에서 부채 인식하는 그죠? 이 부분은 설명을 제가 안 드린 부분인데요, 그죠? 일단은 그 외부 일시적 차이에서 국내 이제 법인이 종속기업이거나 관계기업 뭐 등일 때는 배당으로 이제 그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때는 이연법에서 부채를 잡을 때 수입 배당금 입금 환산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해외 법인일 때는 원천 납부세, 간접 외국 납부세, 공제 등을 효과를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부담할 세액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기 완료 적립금 적립받다고 해서 법인세 법인세 안 낼 거니까라고 해서 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서의 입장은 다르다. 기준서의 입장은 배당할 때와 배당하지 않을 때 세금이 다를 때는 일단은 법인세 부채를 잡기 전까지는 미배당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한다. 그리고 주석으로 기준서 문단 몇 번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제 납부가 예상되지 않는 사항이다라고 주석으로 써주라고 되어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습니까? 최저한세 적용될 때 그럼 법인세 그러니까 최저한세 계속 걸려요. 지금 우리 회사가. 그러면은 향후 이연법인세 측정할 때 최저한세로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세율로 합니다. 요거는 US갭에 이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죠? 근데 IFRS에서는 여기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 US갭 입장을 따라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제 봐집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인식 관련해서는 이제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자본을 이제 거래의 회계 처리대로 인식해야 되는데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와 이연법인세 자산이 하나는 당기손익, 하나는 기타 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인식될 때 자산 부채가 상기됐다 그래서 법인세 수익 비용과 기타 포괄손익 자본을 상기하지는 못한다는 거. 그죠? 실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이 이제 그 해외 사업장을 처분하거나 뭐 그죠? FBOCI 채무증권을 처분하게 되면은 재분류되지 않습니까? 재분류되게 되면은 OCI가 당기손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효과도 법인세에서 똑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때 이연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세후 금액을 대체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총액을 대체하는 오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별로 설명을 안 한 것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재평가법으로 유형자산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그게 나오죠. 유형자산 재평가 이게 중요한데 실무적으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줄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 7교시를 이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